꼼꼼한 딥러닝 논문 리뷰와 코드 실습. 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은 Bag of Tricks for Image Classification입니다. 본 논문은 컴퓨터 비전 분야의 메이저 학회 중 하나인 CVPR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논문의 full name은 Bag of Tricks for Image Classification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다양한 트릭들을 한데 모아 사용함으로써 좋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논문에서 제한된 사소한 트릭들, 즉 작은 다양한 테크닉들을 조합해서 이미지 분류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즉 딥러닝 모델의 아키텍처를 많이 바꾸지 않고도 다양한 트릭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한다면 성능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소한 트릭을 적절히 모아 사용하여 큰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는 점이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고요. 이때 사소한 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때 손실함수를 적절히 바꾸고 데이터 전처리 기법도 적절히 바꾸고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도 적절히 바꿔봄으로써 성능을 조금씩 개선시켜 볼 수 있는데요. 이전까지 다양한 논문에서 제안되었던 방법들은 논문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거나 혹은 소스코드 상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테크닉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트릭들 중에서 어떤 트릭을 이용할 때 실질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트릭들을 어떻게 조합해야지 더욱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 논문은 기본적인 레지넷 50 모델에서 아키텍처는 거의 바꾸지 않고 다양한 사소한 트릭들을 많이 섞는 것만으로도 탑 1 애큐러시를 4% 가까이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플롭스가 작을수록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적다는 의미인데요.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트릭들을 섞음으로써 약간 플롭스가 증가하긴 하지만 그 대신 훨씬 큰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렇게 성능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일반적인 이미지 분류 모델의 학습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베이스라인 모델을 준비한 뒤에 그러한 모델에 다양한 트릭들을 섞어서 성능을 올려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 대상으로 베이스라인 모델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러한 기본적인 모델은 이러한 과정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흔히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한다고 하면 K번만큼 전체 에폭을 반복하고 매 스텝마다 배치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그것을 네트워크에 놓고 로스를 구하고 그러한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백월드 패스를 거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러한 그레디언트로 뉴럴 네트워크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이미지를 전처리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 가능한데요.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할 수 있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미지 파일에서부터 이미지를 읽어와서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로 디코딩을 수행합니다. 이후에 이미지 내에서 랜덤하게 직사각형 영역을 잘라내서 그 이후에 224 곱하기 224 크기로 변경해서 항상 고정된 크기의 인풋 값으로 뉴럴 네트워크에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지넷과 모빌넷과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는 입력 크기를 항상 224 곱하기 224 크기의 정사각형 형태로 받습니다. 그 이후에 50% 확률로 좌우 반전을 수행하고요. 이러한 좌우 반전을 거침으로써 데이터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데이터 어그먼테이션 테크닉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좌우 반전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색조나 채도 그리고 밝기를 랜덤하게 조금씩 변경해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증진을 수행하고요. 또한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PCA 노이즈 또한 추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 정교화를 거쳐서 항상 정교화가 수행된 이미지 데이터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네트워크에 입력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으로 학습을 모두 마친 이후에는 실제 평가를 할 때는 네트워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256 곱하기 256의 정사각형 크기로 크기를 바꾸거나 혹은 가로나 세로 중에서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256 크기로 자른 뒤에 그 다음에 중간에서 224 곱하기 224 영역을 잘라서 정교화를 진행한 뒤에 그렇게 고정된 224 해상도의 정사각형 크기의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넣음으로써 실제 평가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 논문이 특별하게 제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반적으로 이미지 분류 태스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전처리부터 평가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러한 베이스라인 트레이닝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실제로 베이스라인 모델의 성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학습 방법을 이용해서 베이스라인 모델을 학습을 진행했고 기존에 명시되었던 레퍼런스 성능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 성능으로 리프로듀싱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원본 논문과 굉장히 유사한 구현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학습을 진행할 때는 8개의 엔비디아 V100 GPU를 쓰고 자비어 초기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배치 사이즈는 256으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총 120번 에폭을 반복하고 30번마다 한 번씩 이러한 러닝 레이트를 10씩 나누는 과정으로 러닝 레이트 디케이 테크닉 또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환경 설정입니다. 아래 예시는 제가 추가적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처리 함수를 보여드리고자 간단히 가져온 건데요. 이건 파이톨치 코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지넷이나 모빌넷에서 평가를 진행할 때는 이러한 전처리 함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이미지의 크기를 256으로 바꿔주고 이후에 이미지의 중간 부분에서 224 곱하기 224 크기의 이미지를 잘라내서 이제 그것을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이후에 데이터셋에 맞는 민값과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값을 이용해서 실제 모델의 입력값으로 넣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인셉션 넷의 경우에는 이미지 크기가 299 곱하기 299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사이즈와 센터 크랍에 들어가는 값들이 각각 299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베이스라인 모델을 학습을 시켰으니까요. 이러한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양한 트릭들을 섞어 쓰는 방법을 이용해서 성능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배경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요. 먼저 레지듀얼 블락입니다. 레지듀얼 블락은 CVPR 2016년도에 발표된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논문에서 제안된 레지넷 아키텍처에 등장한 테크닉인데요. 레지넷은 이러한 잔여 블록을 많이 사용해서 네트워크의 옵티마이제이션 난이도를 낮추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간단하게 언급드리자면 일반적인 레이어는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웨이시 여러 번 중첩되어 아키텍처를 구성합니다. 이때 실제로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매핑을 H of X라고 했을 때 이러한 H of X를 곧바로 학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각각의 웨이트 레이어는 일종의 작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레이어가 초기에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는 각각 고차원의 입력에 대해서 고차원의 출력값을 매핑하는 함수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학습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레지듀얼 블락 없이 단순히 레이어를 무작정 깊게 쌓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레지넷을 제안한 논문에서는 레지듀얼 블락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의 학습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즉 실제로 X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개의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결과를 H of X라고 하고 이것을 이상적인 매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곧바로 학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전까지 레이어에서 학습이 된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X를 그대로 몇 개의 레이어를 건너뛰어서 이후의 레이어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앞서 학습된 정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즉 이러한 테크닉을 이전까지 학습한 정보는 유지한 상태로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잔여 정보만을 학습하도록 만든다고 하여 레지듀얼 블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그래서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개의 레이어를 거치는 매핑을 F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상적인 매핑인 H를 곧바로 학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H-X를 대신 학습하도록 만들어서 즉 필요한 정보만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도록 만듦으로써 난이도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F는 실제 매핑인 H를 곧바로 학습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정보만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면 된다는 점에서 H를 곧바로 학습하는 것보다 학습 난이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앞서 학습이 된 정보를 그대로 넘겨주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이러한 F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이러한 아이덴티티 매핑 값과 더해준 결과를 실제 결과값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그러한 결과가 렐루를 거쳐서 포워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앞서 언급했던 레지듀얼 블락에서도 사용되는 레이어 중 하나인데요. 배치 정교화의 잘 알려진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트레이닝 스피드인데요. 배치 정교화를 사용할 때 학습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할 때는 즉 러닝 레이시나 기타 가중치 초기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모델의 설계자가 신경을 덜 쓰더라도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모델이 잘 수렴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더불어 모델의 일반화 효과까지 있다는 점이 알려진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포함되는 경우 각각의 피처 값들마다 감마와 베타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되어서 하나의 배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피처 값에 대한 민값과 베리언스 값을 구해서 정교화를 수행하고 이러한 감마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정교화가 이루어진 피처 값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스케일링과 트랜슬레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레이어가 구성됩니다. 실제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의 배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m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x1부터 xm까지 총 m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미지 분류 태스크라고 한다면 이 x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서로 다른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실제 히든 레이어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x는 경우에 따라서 피처 맵 그 자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가장 먼저 현재 배치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입력값들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고요. 그리고 분산 공식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분산을 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정교화를 수행한다고 하면 각각의 입력값에 대해서 평균값을 빼주고 이제 그것을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교화가 수행된 데이터 X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감마, 베타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진행하고 트랜슬레이션을 진행해서 실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될 때 입력 차원이 K라면 학습할 두 개의 파라미터 감마와 베타 또한 K 차원을 가집니다. 즉 입력 차원에 비례하는 만큼 파라미터가 필요하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학습할 파라미터가 상대적으로 감마와 베타로 일반적인 컨볼루션 레이어에 비해서 파라미터의 개수가 적은 편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레이어의 입력을 정교화할 때 유의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감마와 베타를 사용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 레이어를 단순히 평균이 0이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인 정기분포로 정교하게 되면 비선형 활성화 함수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감마 베타를 이용해서 전체 네트워크의 non-linearity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시그모이드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평균값이 0인 상태에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값이 1 정도라고 하면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공간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나온 값이 매우 선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마와 베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네트워크의 non-linearity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본 논문은 Efficient Training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large batch 트레이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때 가지고 있는 GPU 자원에서 허용할 수 있는 가능한 큰 크기의 배치 사이즈를 설정하곤 합니다. 다만 배치 사이즈가 크게 되면 병렬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컨버전스 레이트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횟수로 학습을 한다면 배치 크기가 큰 모델의 평가 성능, 즉 validation accuracy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빠르게 수렴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배치 사이즈를 너무 크게 만들지 않고 적절한 크기로 설정하곤 합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배치 크기를 크게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배치 크기가 커지게 되면 그레디언트가 상대적으로 덜 노이즈하기 때문에 학습률을 크게 만들어도 괜찮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배치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학습률도 선형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배치 사이즈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빠르게 수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파라미터인 0.1 러닝렛이 있고요. 또한 256의 배치 크기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쓸 배치 크기가 256보다 크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선형적으로 러닝렛 또한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본 논문에서는 배치 사이즈를 1024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초기 학습률을 4배 증가시켜서 0.4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테크닉으로 워밍업이 있는데요. 이 워밍업은 초반부터 너무 큰 러닝렛을 적용하게 되면 초반부 학습 과정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스텝까지는 선형적으로 러닝렛을 증가시켜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을 진행해서 러닝렛을 스텝에 따라서 감소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러한 테크닉을 워밍업이라고 하는데요. 초기 n번의 배치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학습률을 0부터 천천히 리니어하게
키운 뒤에 이제 거기서부터 실제로 러닝레이트를 감소시키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학습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녀 블록의 뒷부분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쓰이는데 이때 감마 베타 값을 둘 다 0으로 초기화해서 초반의 학습 난이도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레즈넷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레지듀얼 블락의 형태인데요. 이렇게 두 번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블락이 있다고 했을 때 기존의 입력값 X는 아이덴티티 매핑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레이어를 건너뛰어 이 위치에서 더해지는데요. 바로 이렇게 더해지는 부분의 직전에 있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이 감마의 값을 처음에 0으로 초기화하면 초기 학습 난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감마 값이 0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아래쪽에 있는 블락 자체에 영향력이 거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즉, 초기의 감마 값을 0으로 설정해서 사실상 아이덴티티 매핑으로 곧바로 입력값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서서히 감마 값을 업데이트하면서 이러한 내부적인 블락에 대해서도 실제 출력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므로써 초기에는 일단 전반적인 레이어 자체가 마치 얼마 없는 것처럼 학습 난이도를 쉽게 만들고 서서히 보다 복잡한 매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즉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이 감마 베타를 1과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아닌 감마를 0으로 초기화하는 즉 제로 감마 전략을 사용해서 초반의 학습 난이도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정교화 기법으로 사용되는 웨이트 디케이를 적용할 때 학습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웨이트 디케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이용합니다. 즉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큰 크기의 large batch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이러한 테크닉들을 사용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더욱 빠르게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low precision 트레이닝 또한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32빗 플로팅 포인트로 데이터 타입을 설정한 뒤에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다만 최근에 등장한 다양한 하드웨어는 더욱 낮은 정밀도의 자료형을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V200 GPU는 32빗 플로팅 포인트에 대해서 14테라플롭스, 반면에 16비트 자료형에 대해서는 100테라플롭스 이상의 빠른 학습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V100을 사용하고 플로팅 포인트 16을 적절히 활용해서 학습의 속도를 두세 배 빠르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플로팅 포인트의 정밀도를 더 낮게 만들므로써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까 전에 제시했던 large batch 트레이닝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들을 이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성능은 오히려 더 올라갔음을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로우 프리시전 트레이닝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 ICLR에 발표된 믹스드 프리시전 트레이닝 논문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16비트의 플로팅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언급하는데요.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16비트 플로팅 포인트로 변환한 뒤에 순전파와 역전파를 이러한 16비트 자료형으로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 업데이트를 할 때는 다시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요. 즉 오른쪽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32빗으로 가중치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사용하는 비트의 수를 절반으로 바꾸어서 즉 16빗 데이터 타입으로 바꾼 뒤에 포워드와 백워드 과정을 이용해서 실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구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는 다시 플로팅 포인트 32비트가 사용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단순하게 플로팅 포인트 32비트만 사용했을 때보다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말씀드렸듯이 더욱 낮은 정밀도를 사용할 때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학습 속도를 매우 빠르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여전히 유사하거나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large batch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과 방금 전에 언급한 low precision 트레이닝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을 모두 사용했을 때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요. 바로 이것을 간단히 efficient training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보이는 efficient와 baseline은 기본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했을 때와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했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용된 모든 트릭을 적용했을 때에 대한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efficient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efficient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는 배치 사이즈를 1024로 설정하고 플로팅 포인트 16빗을 씁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16빗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테크닉을 전부 사용했을 때
충분히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학습의 속도까지 매우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모든 테크닉들을 전부 적용했을 때에 대한 결과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즉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보이는 결과는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표에 나와 있는 이피시언트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즉 여기 보이는 이피시언트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휴리스틱 테크닉들을 전부 적용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확인해 보시면 학습 속도는 더 빨라졌으나 정확도는 오히려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비단 레지넷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에 적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성능 향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선 추가적으로 모델 아키텍처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 단계 더 성능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일반적인 레지넷 50 레이어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초기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먼저 인풋 스템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총 4번의 스테이지에 걸쳐서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다운샘플링을 진행하고 레지듀어 블락을 거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실제 여기 보이는 그림은 정말 베이스라인 모델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본 논문에서는 다운샘플링 레이어와 인풋 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레이어를 간단히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별도로 언급이 없으면 스트라이드 사이즈는 항상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라이드는 다운샘플링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에는 한 칸씩 건너가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 피처 맵에서의 너비와 높이 값이 2배씩 감소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인풋 사이즈가 256 곱하기 256이라고 했을 때 인풋 스템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너비와 높이가 4배씩 감소합니다. 즉 64 곱하기 64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컨볼루션 연산과 맥스플링 연산이 각각 스트라이드를 2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각의 스테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다운샘플링 레이어에서도 스트라이드를 2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비와 높이를 2배씩 줄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레지넷 아키텍처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변경해서 성능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보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조금씩 모델을 바꿔보는데요. 차례대로 레지넷 B, C, D입니다. 이때 레지넷 C는 이 B를 반영한 뒤에 추가적으로 바꾼 거고요. 이 D는 B와 C를 차례대로 바꾼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아키텍처를 바꾼 겁니다. 즉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아키텍처인 레지넷 D를 이용했을 때는 성능이 많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레지넷 아키텍처를 조금씩 바꿔서 점진적으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건데요. 참고로 여기 보이는 모든 성능은 다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efficient 트레이닝을 적용한 상태에서 아키텍처를 바꿔본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하늘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변경된 부분인데요. 레지넷 B에서는 간단히 다운샘플링 블락을 변경합니다. 보시면 기존 다운샘플링에서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1x1 커널을 사용하고요. 이때 스트라이드가 2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 피처 맵이 4 곱하기 4라고 했을 때 스트라이드가 2이기 때문에 한 칸씩 건너뛰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합니다. 즉 여기를 보고 한 칸 건너뛰어서 여기를 보고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액티베이션 값이 총 16개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4개만 실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4분의 3만큼의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처 맵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의 손실 없이 다운샘플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1x1 컨볼루션을 그냥 스트라이드 1로 진행한 뒤에 그 다음에 3x3 커널을 이용해서 스트라이드를 2로 해서 실제 너비와 높이를 2배씩 줄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처 맵에 존재하는 각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정보의 손실 없이 다운샘플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레지넷 C 모델에서는 인풋 스템에 들어가는 초기 컨볼루션 레이어 또한 변경했습니다. 단순하게 7 곱하기 7짜리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쓰는 것보다 더 작은 커널을 쓰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여러 레이어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인 건데요. 커널의 크기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작기 때문에 실제 파라미터의 개수를 더 적게 사용하지만 레이어를 더 깊게 쌓기 때문에 인풋에 존재하는 충분히 넓은 스페이셜한 정보를 적절히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변경했던 이러한 다운샘플링 블락에서 이 오른쪽 패스 또한 레이어를 수정합니다. 이유는 아까와 동일한데요. 1x1 컨볼루션을 수행하되 스트라이드를 2로 설정하게 되면 4분의 3에 해당하는 정보가 손실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피처 맵의 모든 영역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합니다. 이때 커널 크기는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정보의 손실 없이
전부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이러한 레지넷 D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훨씬 개선된 성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트레이닝 리파인먼트를 이용해서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모델의 아키텍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습 절차상에서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트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건데요. 먼저 코사인 러닝 레이트 디케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때는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이러한 러닝 레이트 파라미터를 조금씩 줄여나가서 네트워크가 완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정 에폭을 거칠 때마다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켜서 모델이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코사인 디케이를 사용해서 보다 스무스하게 이러한 러닝 레이트가 감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스텝 디케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러닝 레이트가 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사인 디케이는 코사인 함수 곡선에 따라서 스무스하게 러닝 레이트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이와 같이 학습의 중반부에서는 상당히 리니어하게 러닝 레이트가 감소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켰을 때 탑1 애큐러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데요. 스텝 디케이를 사용했을 때는 러닝 레이트가 감소할 때마다 급격하게 애큐러시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코사인 디케이를 사용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스무스하게 애큐러시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코사인 함수를 사용한 겁니다. 코사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인데요. 그 형태는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 파이까지를 보았을 때 스무스하게 감소하는 함수 형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를 전체 배치의 개수라고 하고 이 소문자 t를 각각의 배치라고 했을 때, 물론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전체 스텝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대문자 t를 약 20만이라고 했을 때 이 소문자 t를 1부터 20만까지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바로 여기 보이는 텀이 코사인 파이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코사인 파이가 될 때까지 값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1을 더하니까 함수의 값은 0부터 2 사이의 값이 되겠죠. 다시 여기다가 이러한 값에 2분의 1을 곱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보이는 텀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초기 러닝 레이트를 곱해줌으로써 이러한 곡선 형태의 함수에 맞게 스무스하게 러닝 레이트가 감소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적용한 테크닉은 레이블 스무싱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 레이블을 스무싱 하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정답 레이블에 대해서만 100%의 확률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정답 레이블에 대해서 입실론을 뺀 값만큼만 확률을 부여하고 나머지 레이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률값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트레이닝을 진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정답 레이블에 대해서만 100%라는 큰 컨피던스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레이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률값을 부여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서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3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하고 이때 입실론 값이 0.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땐 이런 식으로 실제 정답 레이블에 대해서는 90%로 확률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레이블에 대해서는 모두 유니폼하게 동일한 확률값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사용한 테크닉은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인데요. 여기서 디스틸레이션은 한국말로 증류란 뜻을 가집니다. 즉 걸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은 티처 모델이 따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티처 모델의 아웃풋 값을 이용해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이는 로스 함수가 실제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로스인데요. 이때 Z는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 나온 아웃풋 값이고요. R은 티처 네트워크에서 나온 아웃풋 값, 그리고 P는 실제 정답 리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왼쪽에 보이는 텀은 일반적인 학습에 사용되는 로스 함수죠. 이제 거기다가 이 오른쪽에 보이는 디스틸레이션 텀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아이디어를 간단히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트레인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먼저 티처 네트워크에 넣은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결과값을 이용해서 실제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오른쪽에 보이는 텀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이 정답 레이블로 티처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 값을 활용하여 적용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 보이는 t 값은 템퍼러처 값으로서 t 값이 커질수록 보다 스무스한 레이블을 얻게 됩니다. t 값이 1일 때는 일반적인 소프트넥스 펑션이고요.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t 값을 20으로 설정해서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믹스업도 사용하는데요. 믹스업은 쉽게 말하면 학습을 진행할 때
단순히 하나의 샘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샘플씩 이렇게 쌍을 묶어서 믹싱을 진행한 뒤에 그렇게 믹싱을 거친 데이터를 실제로 학습에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는 고양이, 아래 이미지는 강아지라고 했을 때 이러한 고양이와 강아지를 말 그대로 블렌딩해서, 즉 믹싱을 해서 이렇게 믹싱이 이루어진 이미지로 학습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레이블은 믹싱을 할 때 사용했던 그 비율값을 마찬가지로 레이블에도 적용해서 그대로 사용해서 이를 정답 레이블로 설정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여기 보이는 람다 값은 매번 특정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해서 값이 조금씩 바뀌도록 해서 믹싱을 수행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믹스업 테크닉도 실제로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4가지 트레이닝 리파인먼트 트릭들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레지넷 T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조금 더 개선된 모델 아키텍처고요. 또 여기 보이는 Efficient는 아까 설명드렸던 Efficient 트레이닝입니다.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또 추가적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4가지 트레이닝 리파인먼트를 적절하게 섞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더욱더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여기 보이는 그림이 실제로 본 논문의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테크닉들을 전부 다 조합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즉 지금까지 언급된 테크닉들을 모두 활용해서 완전히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러한 성능 향상은 비단 레지넷 아키텍처에서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뿐만 아니라 MIT 플레이시스 365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테크닉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에 기반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테크닉들을 모두 활용했을 때 마찬가지로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Efficient 트레이닝 방법을 사용하고 레지넷 T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거기에 다양한 트레이닝 리파인먼트까지 모두 정확도가 마찬가지로 많이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